얼자리 서치 원장, 허드대학교 장수청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장수청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꽉 메워주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발표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열심히 다 계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 6분들 저희가 모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저희가 인비테이션을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들으셨겠지만 이게 메디컬 투어리즘 또 섹터가 단순히 상업 섹터가 아니죠. 의료란 게 또 웰리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또 섹터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고민을 하면서 오셨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지금 패널리스트를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맨 왼쪽에 오늘 패널 중에서 국가 정책의 큰 그림을 좀 지켜주시고 계세요. 유근영 고문님 업무법인 당장의 현재 이제 고문이시고요.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을 최근에 역임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정책에 대한 특히 이제 보건 사이드에서 또 의료 외국인 환자 사이드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시죠. 두 번째 분은 대한민국 관광 마케팅의 맨 앞자리에 최전선에서 지금 현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죠. 이동석 팀장님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정부가 있다면 정부의 액팅함으로써 관광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곳인데요. 한국관광공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의료 웰리스 팀장이시니까요. 오늘 주제에 가장 정확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저희가 학계 시각으로 우리 웰리스 또 소비자 이걸 좀 연구하시는 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 의식학부 교수님도 계시고요. 참고로 저희 허즈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성명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메디컬 투어리즘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고 보고서도 많이 쓰신 분 같아요. 관광 산업 정책을 연구해 오시고 계시죠. 유지은 선임연구위원님.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관광 정책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고 특히 메디컬 투어리즘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죠. 또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야 되죠. 그래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김진국 원장님. 네. 저도 이 병원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역 근처 바로 옆이죠. B&B 안과라는 데인데요. 의사분만 스태프가 20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엄청난 규모의 안과를 하시는데 외국인 환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또 혼자 이렇게 병원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를 만드셔서 지금 의료관광을 맨 앞쪽에서 이끌고 계시고 정부 정책 관련된 회의를 하면 꼭 참석하셔서 또 의견을 내시는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의료관광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인데 의료관광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신영정 대표님. 주식회사 메디라운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유치를 해야 되니까 유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큰 퍼포먼스를 내시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도 문체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오늘 이 90분의 시간을 받긴 했는데 시작이 한 20분 늦어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0분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서 적당한 시간에 제가 끊는 걸로 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우리 프로와의 질문들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좀 무료하고 그렇게 고려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오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든 분들께 여쭈면 시간이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포인트별로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들 좀 이렇게 그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고 그분들의 의견만 듣는 걸로 해서 좀 다양한 주제를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 제가 발표도 하고 최대한 교수 발표해서 주제를 2개를 발표했지만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제 주제를 듣고 제 패널리스트께 여쭙습니다. 이 내용 참 인상 깊었다. 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아주 짧게 총평 차원에서 또 시작하시면서 본인이 혹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백그라운드 소개나 회사 소개를 하셔도 좋습니다. 1, 2분 내외로 짧게 유근영 부모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잘 들리시죠? 그러니까 소개받은 유근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5월에 보건의료 담당 차관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건의료 헬스케어 전체에 대해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5월에 공무원을 마쳤기 때문에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사실은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패널을 요청을 받고 이제 관련된 일이 좀 징징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현재 그 관련자들로부터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고 좀 공부를 좀 했고 사실은 발표 자료들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신 두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의료 건강하고 웰니스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은 아까도 발표 자료도 있긴 했습니다만 의료 건강과 웰니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 산업계 특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각각의 그 산업계 특성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는 인식이 조금씩 다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패널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도 다른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수 팀장. 네, 이어서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관광공사 의료 웰니스 팀을 맡고 있는 이동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짧게 몇 가지만 본론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아까 장수청 교수님께서 크루즈 언급을 해주셨는데 크루즈가 고부가 산업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선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고부가이지 이 기항지에서 어떤 그런 소비하는 금액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800불대에서 그런 면세점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800불대였는데 현재는 이제 175불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런 그 하선하는 승객들 6시간 정도 하선하는 시간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비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과의 연계 또는 웰니스 기관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분절 부분에서 그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이 이제 의료 해외 진출법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법과는 크게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법을 보면 국민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같이 지금 해외 관광객 인바운드 하는 입장에서는 이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조금 분절되어 있지 않나 이런 한계점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두 교수님 공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K 메디웰 브랜드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메디컬 코리아라는 것이 있지만 너무 이제 어떤 질환 중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추후 그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당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 외식학부 김동희입니다. 전공에서 보시다시피 문화, 관광, 외식 저희 전공이 굉장히 융합적인 학과로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규영 교수님께서 관광, 의료,
웰리스 이렇게 그림을 도식을 보여주면서 융합적으로 파일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융합적인 관점으로 소비자 관점으로 오늘 좀 재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더 깊은 내용은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지 네, 저는 그 정부와 함께 정부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 의료관광이 2009년에 시작된 이후에 2014년부터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이 됐고 2017년부터는 이제 공사를 통한 우수 웰리스 관광지 선정 정책 사업 그리고 2018년에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이 되고 2023년에 이 의료 웰리스가 융복합되는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추진이 되어 오다가 25년에 드디어 이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이 법률화가 되고 그 시행령을 현재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관광이라는 부분의 어떤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가져간과 동시에 의료와의 연계성을 통해서 그동안 다져온 의료관광의 경쟁력,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의료관광 유치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거점도 만들고 생태계도 구축해온 그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너무나 인상 깊은 두 주제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실질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고민했던 내용들을 차차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국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달라고 제가 부르신 거고요. 안과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이제 1년에 한 1,200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를 만들었고요. 저는 이 현장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보는 거다. 작년 12월 말로 아까 이제 조병 교수님하고 장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의 부가세, 미용관광에서 한국에 세금 내는 문제를 정부가 그거를 일본으로 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한 40%, 한 60% 정도의 피부과 환자가 극감이 있다. 물론 이제 혹한기에는 좀 환자가 줍니다만 3월달부터 회복기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충 교수님의 개념화, 그 다음에 최병 교수님이 피부 미용의 앵커링 그런 산업이다.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산업이 근간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이 현대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료와 웰니스의 결합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좀 이런 자리에서는 메디에 좀 치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하는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영종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메디라운드의 신영종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에서 한의사라고 하죠. 중국에서 이제 중의사로 3년 정도 국립병원에서 이제 임상진료를 하다가 2009년부터 이제 한국의 의료 서비스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이제 해외의 의료 관광객 인바운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랑 같이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비즈니스 가이드북이라든지 혹은 문체부의 비자제도 개선 연구 등에 좀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올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회사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부터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에서 총 8개 진료과 57개 의료기관들이랑 같이 열심히 이제 유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의료관광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국에 오는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요 상황에서 한 번쯤은 의료관광 버전 2.0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이제 그런 이런 자리가 아직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감사한 자리이고요. 아까 발표 자리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역할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산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어떤 제 경험적인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라이트한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신영종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유치 사업자이실 때 도대체 어떻게 유치를 하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해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치료를 받겠다고 오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우리 시장 상황과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외부 현재 유치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세나 현황적인 부분들, 그 숫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앞서 앉아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이제 유치 회사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B2C 아니면 이제 B2B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B2C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00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던 대부분의 유치 회사의 관계자분들은 현지에서 어떤 다른 무역업을 하시거나 교육업을 하시거나 어떤 현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인과 혹은 이제 아는 회사들의 관계자분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면서 시작이 된 게 한국의 의료관광회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보험사로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제 여행사라든지 이런 기관 대 기관을 통해서 어떤 벌크로 환자를 받는 이제 B2B 모델이 지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의 이제 하나가 된 거고요. 저희 회사도 전체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지 협력사를 통해서 환자를 수급받는 비중이 이제 70%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쨌든 중국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언어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환자를 직접적으로 송출해주는 협력사들을 발굴을 하고 그 바이어를 통해서 환자를 한국으로 송출받아서 일반 여행사의 렌팅사처럼 한국에서는 컨시어지를 제공을 하면서 서로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인 수익 구조적인 부분이나 바이어 관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B2C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경비적인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치더라도 단순하게 뭐 가격만 묻고 사라지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특정 다수로 오는 전체 문의건을 어떤 소규모로 운영되는 유치 회사가 다 커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해서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회사들을 놓고 봤을 때는 B2B 모델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이 유치 사업자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리포트 같은 걸 읽다 보면 항상 무자격 유치 사업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혼탁한 경쟁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과연 어떤 상황인가요? 또 어떤 분들, 또 유치 사업자는 어느 정도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 유치 사업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제 유인 알선하는 행위는 사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련된 법 조항에 이제 하부를 이제 보시면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있지 않고 국내 이제 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정말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외국인에 한해서는 유치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국내에 체류하시는 미군 부대라든지 뭐 대사관 직원도 물론 포함이 되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우리가 국적과 다르고 거주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정말 순수 외국인 분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한국 의료기관에 송출하는 이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춰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자본금 1억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본금 1억을 기반해서 보증보험도 이제 1억 원짜리를 가입을 해서 그다음 국내에 이제 물리적인 오피스까지 이제 갖춰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도 오늘 이 자리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 개의 외국인 환자 유치 회사가 있을까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한 3,200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서 이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09년부터 유치를 했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대략 2,800개에서 한 3,200개소 정도의 유치 회사가 계속 꾸준하게 유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사실은 혼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기업 형식이 아니고 다 중소기업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 유근용 고문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고 경쟁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가 필요한 건가요? 네, 그 지금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영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가다가 불법적인 행동도 발생을 하고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 건강이 활성화돼서 많이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게 불법적인 모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적절한 의료행위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유치사업자에 대해서 좀 강한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끝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 유치사업자 중에서 한 5%, 한 500건 정도 1년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우수 유치사업자라고 지정을 해서 그분들께는 여러 가지 비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200명 정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상위 한 10%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수 유치 사업자라는 부분들을 타이틀을 부여하고 관련된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우리 최기환 교수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로 오늘 금년부터 공공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TBK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그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사전 사후 건강 관리 그리고 관련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말씀하셨던 웰리스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제공을 해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그 정보를 보고 자기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거를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시스템 정비를 마치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해결되지 않겠나 싶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니까 좀 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원격 진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격 진료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인데 금년 11월부터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국내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직접 병의원을 가지 않더라도 관련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현재 해외의료 진출법도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법안이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를 한 상태고 아마도 저희들은 뭐 이거는 그 쟁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늦어도 내년 3, 4월이면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다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심지어 진료도 하고 그러면서 진료가 현재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장 진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그러니까 사전 사후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자세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유고님 잘 오셨죠? 가장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우선 정보 제공 공공 플랫폼 마련했다. 또 그거를 강화해간다. 또 법도 이미 통과돼서 내국인도 원격 진료 가능하다. 또 외국인에 대한 진료에 관한 법도 개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곧 가능해질 거다. 그 얘기는 이제 유치 사업자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얘기한 스펙트럼에서 메인트넌스 사이드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법제화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고문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여쭈면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지금 2단계로 갔다는 것은 공공 플랫폼이 기본 모델은 사실 터키, 트르키예가 이거를 써서 굉장히 그 외국인 환자한테 안심뿐만 아니고 마케팅까지도 실제로 거기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인증을 하거나 신뢰 보증을 하는 이런 것까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트르키처럼. 의료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그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기관이 여러 가지 감염이나 진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를 거의 모든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다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 의료기관 분들은 역시 사전에 자기들이 여기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편에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 병원들 중에서 의료기관들이 내가 여기 환자를 유치하겠다 그러면 별도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의 5%, 그 다음에 종합병원의 8%만 병상을 허용한다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주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은 큰 상급 종합병원들이 무슨 병원이냐면 엄청나게 큰 1000병상 이상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공사브란스 이런 병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우리나라 국내 환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병상들을 다 열어놓을 수는 없는 걸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 주로 최근에는 아까도 잠깐 발표해서 있었던 것처럼 지방 소재 의료기관들은 이제 결국 환자들 치료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의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몇개 환자에 대한 인증 제도가 별도로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고 메인텐스를 하고 목격위로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긍정적인 검토, 국제화로 가고 있지만 아예 인증하고 실제 도움도 하고 해서 개런티해 주는 것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터키까지 가는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그 말씀을 워낙 핵심적인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좀 여쭙겠습니다. 다시 우리 고모님께 먼저. 고모님 질문 초기에 좀 많이 드리고요.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또 이런 연구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우리가 메디컬 투어리즘과 웰니스 투어리즘, 현재 법상으로는 두 부처 나눠져 있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뭔가 좀 통합하고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거나 위원회를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하는 건데 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 발표하시는 전례를 미리 보고 사실은 제가 현재 담당하는 과장한테 혹시 담당 과장한테 혹시 문체부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각자 알아서 할 일 잘하고 있다고. 근데 아까 제가 모두것으로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건강하고 웰니스 쪽에서 보면 서로 보는 시각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과 그 시각이 다르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고 그분들이 뒤에 예를 들면 중환자분들 와서 이제 수술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건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발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형수술을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분대를 하고 있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웰니스 건강을 한다. 그게 좀 잘 안 맞는 그래서 사실은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노예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환자들을 웰니스 쪽으로 좀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무슨 통제기구를 만들고 전담기구를 만들고 각 부처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억지로 둘을 합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각각의 효율성을 더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조정기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무회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정책조정회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관계 장관회의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 안건으로 이제 서로 양부처에서 뭐 복지부 또 이제 문체부 또는 뭐 비자부처가 있으니까 법무부 이런 관련된 부처들이 서로 모여서 안건을 제출을 하고 논의를 하는 구조들은 항상 개방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게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는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문체부와 복지부, 그 법무부가 서로 같이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관련해서 사실은 유지은 박사님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똑같은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민감한 질문을 주신 건데요. 그 해외 환자 유치라는 개념과 의료 관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그 안에는 이제 부처의 시각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해외 환자 유치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바라보는 의료 관광 시장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증 환자의 비중이 우리나라 90% 이상이거든요. 90에서 95%가 경증 환자입니다. 그러면 환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연계를 아까 이제 좋은 모델을 발표해 주셨는데 사후적으로 연계되거나 사전적으로 연계돼서 이것이 하나의 통합 생태계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가로 좋은 의료 체계, 높은 의료 기술,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그리고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비싼 수술을 하고 입원을 짧게 시킨 다음에 빨리 빼내고 다음 환자를 받아서 비싼 치료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관광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는 사실 구조도 좀 복잡하고 수익성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관광의 입장에서 보면은 치료를 위해서 한국까지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웰니스 시장으로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조금만 연결을 해줘도 되는 그 지점들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셔틀만 돌려줘도 지역의 주요 웰니스 시설과 자원들을 정부가 쭉 개발해 놨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웰니스 관광지가 88개, 올해 추가로 하면 90개가 넘어갈 거고요. 아까 클러스터 사업도 2017년, 18년부터 거의 추진을 해온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서 병원 중심으로 셔틀만 특정일에 돌려주면 경증 환자들이 얼마든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접근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게 행정구역을 또 못 넘어갑니다. 만약에 돌린다고 하더라도 시티투어의 한계상 행정구역을 넘어가야 체류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릉나잇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거기는 데스크 자체가 관광이 통합된 데스크가 있습니다. 비자부터 여행상품, 숙박, 웰니스 모든 거를 병원 안에서 다 통합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우리나라가 왜 안 되냐면 태국은 영리병원이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프레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공공의료 프레임을 저는 지켜나갈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경쟁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훼손이 되면 태국처럼 국민들은 좋은 병원을 못 가고 비싼 돈 내는 외국인들만 좋은 병원을 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현장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부처 간의 협의, 특히 이제 정부의 정책적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협의, 그리고 진짜 셔틀이라도 돌려주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클러스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지만 사실은 이게 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중증 의료인 경우에는 사실은 완벽하게 그 보건복지부 소관의 특별한 세그먼트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관광 사이드는 정말 다 경증 치료나 미용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 마켓이 훨씬 커요. 이제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 관리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른 마켓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관리도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를 너무 심플하게 묶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김진국 원장님이 이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아까 개념화, 통합이라는 게 중요한 화두를 띄워있고요. 저희 안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1,100명 정도, 올해 한 1,600, 1,200명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좀 친해지는 언어를 꼭 물어봐요. 수술하고 어디 가면 좋아요? 뭘 먹어야 돼요? 어디 놀러 가면 좋아요? 근데 저희 자체로 만들어서 거기 웹사이트에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있는데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안내를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내에 비치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장수영 교수님하고 최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패키지화, 프로덕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창하게 구초간 통합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큰 아젠다보다는 각각의 접점, 그러니까 호텔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아니면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 관광객들한테 안내문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와보고 싶어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제테마라는 피부 필러 회사에는 전 세계 2만 명의 외국인 피부과 의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50명 정도가 계속 들어가요. 그 판교에서 교육을 2박 3일 받은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강남이나 명동이나 홍대로 갑니다. 신나게 피부 받고 화장품 사고 뭐 즐기다 가요. 근데 그분들은 자체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레이라는 치과 장례사 있는데 거기도 세계적인 회사인데 거기도 치과 의사가 매달 한 70명 정도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안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고객의 니즈가 어디 있는지, 어디 오는지 되게 아까 이제 최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피부가 중심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시장의 10배가 화장품 시장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증 환자, 그러니까 피부는 30대가 20대가 되고 싶어하고 50대가 40대가 되고 싶어합니다. 60대도 50대 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시장이죠. 모바일 시장도 커지고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 이슬람 쪽에서 이런 헤어 스파 한번 경험하면요, 그냥 와 이런 게 있나 막. 그래서 아까 성형외과 말씀하셨는데 성형을 잘 받고 나면은 자기가 이뻐지잖아요. 그러면은 한복 입고 머리하고 사진 찍고 가고 싶어요. 이런 통합 패키지 상품이나 프로덕트 상품을 개발하는 거. 그래서 저희 안과도 조만간 이제 안과를 시술하고 난 다음에 패키지를 좀 주려고 해요. 그 대신 이제 아까 회고가 있어야겠죠. 근처에 피부과 좋은 데가 있는데 가볼래? 아까 업세일링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병원 내에서, 그러니까 각 접점을 분석해서 데이터화시키고 이 동선을 좀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가면은 저는 양월자 리서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는 그 연구기관이 최초로 생긴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 없이 그냥 자꾸만 좀 에지이즈는 보지 않고 투비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 똑같이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한 말씀 마지막 드리면은 그런 데이터가 저는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아시죠? 그러면 글로벌 텍스 프리 의료관광 그 텍스 리펀드의 75%를 담당 회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인정보보호인지 몰라도 오픈을 하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과 최근에 이제 젠틀몬스터에서 안경 만화들의 장면이 1조를 팔았답니다. 이 동선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데이터가 교환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양월자 리서치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좀 공론화시켜서 이 고객을 위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패키지와 프로덕트하는 것을 의료관광 측면에서 그러면 웰리스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회복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나 이런 걸 한 다음에 머리를 한 다음에 어디 좋은 데 없어 물어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웰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나 이런 쇼핑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한국의 높은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 아마 메디웨이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좀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세 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해서 보면 저희는 지금 전체 통합을 해서 국가에서부터도 이거를 통합 관리하고 또 메인턴스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 행정부가 그 별도의 벽을 갖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현실적으로 프로덕트 단위에서
그 연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서로 간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법체계가 그 합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오히려 현장 단위에서 지금 우리 저 김진국 원장님처럼 충분히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회를 좀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 아까 이제 유통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실제로 유치사업자가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치사업자가 지금 다 영세하다. 그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누가 강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지금 신영정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OT를 육성을 한다.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까 이제 두 분 발표에서 유치사업자 전문성 강화, 역할에 대한 어떤 재정립,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통합 연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200% 이상 동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저도 이제 2009년부터 유치 사업을 했었고 코로나 때는 저희도 이제 관광펀드 투자를 받아서 그걸 이제 플랫폼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방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반드시 유치 사업자가 기존의 틀을 깨서 그 다음 모델로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유치 사업자가 뭐 메디얼 컨서지라든지 뭐 OTA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염려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마이스 업체라든지 혹은 다른 중개업이 의료관광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는데 기존의 소규모로 이 외부 현지주치 사업을 하시던 이제 일반적인 외부 현지주치 회사가 가급적 한 번에 그 디지털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OTA도 분명히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무료나 혹은 최저가나 굉장히 다른 플랫폼에서 줄 수 없는 베네핏을 그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고객을 확보를 하고 그 고객에서 발생하는 리텐션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장기적인 수익 관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의료 관광, 특히 외국인 환자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일회성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 번 한 다음에 두 번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별로 없고, 그죠? 혹은 한국에서 한 번 하셨 다음에 다른 국가에 가실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일회성으로만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한 리텐션 볼륨을 유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깨야 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도 사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보 불균형이 있어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또 베네핏까지 얻기 위해서 어떤 특정과가 몰려져 있는 플랫폼을 많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플랫폼도 거치지 않고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한국에 이제 성형수술 제일 잘하는데 몇 군데를 소개를 해줘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더 많이 믿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라인 전환적인 부분에서 OTA도 좋은 모델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OTA가 현재 인공지능이 나온 시점에서의 OTA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유치업체도 어쨌든 과거 모델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기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가 유치회사로서 전체적인 효과를 다 커버를 하는 큰 플랫폼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니치 시장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니치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형외과만 해요, 피부과만 해요, 이것도 니치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바로는 그거보다 더 좁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수술만 하신다든지 물론 뿌띠 중에서도 특정 시술만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사실 B2B, B2C도 아니고 완전 D2C로 해서 고객이 그 공급자랑 다이렉트로 거래하면 완전 직거래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니치 시장을 어떻게 플랫폼화, 온라인화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면은 시장이 너무 작아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반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시장 안에서
기존의 유치 사업자분들은 온라인 기술이나 온라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반드시 학습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학습이 되지 않으면 전통적인 유치 모델과 온라인 서비스 운영은 완전히 다른 체계,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의 경영진이라든지 이 실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OTA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 것은 맞으나 지금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 소비자의 행태 변화적인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서 어떻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는 OTA는 어떤 모델일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주는 정보들에 대해서 얼마나 니치하고 정확한 정제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필터링해서 고객들한테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게 이제 좀 깔려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준비를 할 때 정부 쪽에 저희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제도에 대한 부분들인 겁니다. 기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려면 유치기관으로 유치업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 OTA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사업 자격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일반적인 유치 회사들은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이 많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의 해외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유치 회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 의료 관광의 입점적인 부분에서 좀 기여를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 다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시기보다는 어떤 플랫폼 전환에 대한 플랫폼 전환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는 방향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굉장히 또 중요한 정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쨌든 이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금 형태가 아니고 결국 플랫폼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가 이제 후반에 말씀하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OTA라는 게 결국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AI 때문에. 지금 여행업 그 과거 스몰 트래블 에이전시들이 다 문제잖아요. 왜? OTA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OTA의 고민은 AI예요. 여행 가는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자기의 여행 동선을 짜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직접 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OTA에 공을 들였는데 이 기능이 뭐냐는 거죠.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될 수 있다. 즉 가운데 쓴 이 에이전트가 역할이 작아질 거라 방향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건 큰 프레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사업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료를 해외 서비스를 많이 해서 레피테이션을 얻은 의료기관이 베네핏을 많이 얻게 되겠죠. 그것이 활성화되기 전에 많은 기관에서 그런 레피테이션을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새로운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는 그동안 생각이 유치 사업자의 유통을 잘 개선하면 더 효과적인 인플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쩌면 이 인플로를 만들어줄 것이 AI일 수가 있으면 건너뛰게 되는 거죠. 다른 로직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각도를 바꿔서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단에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동안 여전히 우리가 가성비 있는 의료 웰니스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자, 가성비도 좋은데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경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특히 이제 가운데 쓴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 때문에도 더 그렇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저희 발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프리미엄 서비스 이게 말은 좋은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네, 저도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그래서 오늘 와서 김진국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부가세 혜택 10%가 사라지면서 미용 성형에 대한 소비자가 작년 대비 30%에서 40%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한국의 미용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정말 가격 민감도가 높은 타겟층이었구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한 위기의식이 아니라 의료관광 체질 개선의 신호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은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체리피커들이 사실 30%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가격이 아닌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화된 웰니스 경험과 의료 체험들로 조금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우량 고객들을 타겟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프리미엄화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고 경험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소비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타겟 소비자층이 굉장히 프리미엄화하고 또 최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럭셔리 웰니스 컨텐츠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특정 세그먼트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장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메디웰 멤버십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난 일본의 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하이엔드 의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 가면 젊어지는 세포 관리를 해준다, 줄기세포 관리를 해준다, 면역 관리를 해준다 라고 해서 이러한 하이엔드 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제가 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알아보니 가입비만 해도 1억 원인 프로그램이고 매년 연회비가 추가로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 선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라고 하고 얼마나 수요층이 있나 했더니 대한민국에서만 10,000명에서 20,000명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추정치로 하면 5천억 정도의 이제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1년치의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의 이제 건강을 은행에 넣는다는 개념으로 해서 한 번에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뽑아놓고 한 달 뒤에 오세요, 2달 뒤에 오세요, 혹은 6개월 뒤에 오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생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단 한 번의 방문만이 아닌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스페셜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국가인증 보증된 제도적 신뢰가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믿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간다는 게 첫 번째,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컨시어지 역할의 서비스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고통스럽고 좀 불편하고 무섭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해외에 가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작업인데, 일본에서는 오모테나시 컨시어지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그 외식업에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마카세라고 해서 셰프들한테 맡기면 모든 음식을 저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오모테나시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환자가 혹은 고객이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입국부터 출국까지 호텔, 교통, 리조트, 웰니스, 최고급 호텔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1년의 고객 여정을 쫙 짜주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나는 많이 되는 가격인가? 하지만 1억 원의 가치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 세그먼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첨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제약이 풀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국내에도 이러한 세그먼트가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진짜 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의 그 하이엔드, 하이 볼륨도 중요하지만 하이엔드 프라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피부과 한 군데서는 1회 치료 비용이 1,000만 원도 넘고 한 층을 한 사람 위한 공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볼륨을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낮은 단가의 의료관광객 일본 분이 많이 오세요.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쓰고 오시는데 특징이 자주 옵니다. 예, 이분들이 모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고부가치를 이해할 때 한 가지 단점은 객단가 낮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주 오고 자주 방문하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게 큰 거예요.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쓰고 갔는데 10만 원이 떨어지면은 항공료가 굉장히 싸지는 거죠. 또 무각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런 수요를 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으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좀 와닿는데, 우리는 볼륨과 퀄리티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크루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피부라는 것을 한 번 경험한 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울세라나 서마한테 대서티 받으면은 피부과에서 그런 말이에요. 3개월 뒤에 꼭 오세요. 그리고 1년 뒤에 꼭 오세요. 그럼 수천을 적습니다. 날짜를 체크하기 시작해요. 자기 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앵커링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좋으니까 이번에 쌍꺼풀 해볼까, 코 해볼까? 그 1회 쓰는데 부가가치 높죠. 하지만 그 N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료관광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뭘 쓰고 가고 왜 오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 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럭셔리 관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김동희 교수님 말씀한 대로 한 2만에서 3만 명이 주기세포를 받으러 가요. 한국에서 처음 생법을 만들었는데 부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 용역만 돼 있고 돈을 못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비를 지불하는 평범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체는 그걸 못하게 버리고 소규모나 암암대한 업체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어마어마한 주기세포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강국은 아까 최기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제도나 조직은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좀 이런 좀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이런 규제에 관한 내용도 한번 해주시면 정말 의사들 할 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멤버십 서비스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의료, 웰리스까지 이제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피부 미용도 우리 치과 1년 2번씩 가서 스케일링 하듯이 피부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발표에서 우리가 어디에 편중되어 있다?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까?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서울에 너무 편중되어 있네.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국가에 너무 편중되어 있네. 이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다. 또 하나는 편중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에는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유주인 박사님이 아까 이제 클러스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슬이 3알이 아니라 왜 10말이 넘는다라고 장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뛰어야 된다.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되는 그 고민의 지점이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과 지방이 연계되어 있는 클러스터 전략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서울이 85%를 가져가는 구조, 특히 이제 미용 검진 중심의 단기 체류로서는 LTV가 굉장히 낮은 거죠. 체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부가가치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방문 구조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의료적인 목적을 한번 달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로 인해서 엔트리를 서울로 해서 지방을 경험하고 서울에서 나가거나 서울에서 엔트리를 하고 인 서울 지방 경험 지방 아웃을 하거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결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걸 만들어내면 이제 통합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핵심에는 이제 관광산업은 그 경험을 소비하는 가치 사슬의 단계별로 경험이 소비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밸류 체인별로 서비스 밸류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그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클러스터형으로 그 접근이 됩니다. 근데 클러스터라는 게 관광회사의 클러스터는 말씀드린 대로 경험의 단계별로 그 가치 사슬별로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점과 선이 시설과 자원이 선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면적, 이러한 기능형 클러스터입니다. 기능 분화형 클러스터. 시설과 인력을 집적시키는 제조업의 클러스터랑 다른 개념이고요. 그랬을 때 글로벌 성공 사례도 사실 클러스터형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고급 병원 또는 그 다운타운의 의료중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휴양지로 이동해서 회복과 웰리스를 같이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대신에 그들 나라는 휴양과 웰리스 가운데 닥터나 널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가치사슬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적으로 안 되죠. 의료기관은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 의사를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전문 리조트에 의사가 개업하러 들어갈까요? 다운타운에 들어가도 하루에 100명, 200명을 보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의 그런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미 정부의 정책 방향 클러스터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관광 클러스터,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정책을 해오고 있고, 이게 이제 융합형 클러스터 정책이 2013년에 도입이 됐고 26년에 이미 선정된 6개 클러스터 중에 4개는 웰리스 중심형, 2개는 의료 중심형입니다. 저희가 웰리스 중심형과 의료 중심형을 나눈 이유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융합되거나 연계되기 굉장히 힘든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폐환자의 라이선스를 가진 의료기관이나 입지 사업자만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웰리스 좋은 시설이나 자원이나 그 기획자가 있더라도 그 환자를 대상으로 뭔가 상품을 기획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관광산업이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치유관광산업법을 만들고 치유관광의 생태계 안에서 그 의료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고민들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융합형 클러스터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대구와 부산이 올해, 그러니까 저희 한 달도 안 됐는데 심사 결과 발표가 되는 게, 대구는 그동안의 메디시티 대구라는 그 경쟁력에 웰리스를 결합하는 융복합 전략을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된 거고, 부산은 해양, 온천, 미용, 재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분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웰리스 클러스터에, 의료 웰리스 클러스터에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책 방향은 이미 클러스터형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처 간의 협력이라든지 또는 병원과 지역 관광 사업체, 결국은 정부가 클러스터하고 우수 웰리스 관광지를 지정하는 이유는 단위 시설이나 단일 병원의 국가의 국고를 지원해서 그들 시설의 수익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걸 거점으로 해서 지역 관광에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 웰리스 그 치유 관광 산업이 인지도 낮고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도 낮고 의료 대비 치유 관광이 아직 산업화가 되기 이전이고, 치유 관광의 특성상 굉장히 경관성이 좋거나 환경성이 좋거나 어떤 특유의 치유 자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지방에서도 조금 그 대도시라기보다는 좀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 그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치유관광의 선진국들을 보면 사실은 외국인을 위해서 치유관광을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지역 주민, 내국인의 건강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내관광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치유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고, 저희가 의료관광에 발전한 것도 의료 자체의 경쟁력에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저가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경쟁력의 기반 하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된 것이지, 저희가 그 기반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거든요.
치유관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반을 정부가 조성해 왔던 거고 이제 그 방향을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쪽으로 전환을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방관광으로 분산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가보면 너무 좋고 부가가치도 높고 그렇지만 아직 인지도도 낮고 브랜드도 덜 돼 있고 근데 제가 인도의 아난티 리조트에 그 히말라야산 중턱에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또 그 컨시어지 차량을 타고 그 들어가서 1박에 100만원, 200만원 하는 그곳에 최소 2주부터 2달까지 오신 그 사람들이 전부 서양인들이에요. 그 히말라야산 중턱까지 찾아옵니다. 그런 가치가 있고 그게 브랜드화되고 그게 알려지면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웰스의 핵심 가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맞는 경쟁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K 웰리스로 브랜드화되고 K 메디 웰리스로 융복합화된다면 인바운드에서도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 이제 시작되는 단계 산업화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산업의 생태계를 이제 구성해야 될 단계에서 보면 지향점은 분명히 그쪽에 있지만 가치는 국민 관광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국민 관광에 두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 클러스터가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치유관광산업처럼 아직 산업화되기 이전 것은 국내 먼저 해서 성공하면 또 해외인한테도 잘 연결해서 교통 연결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현실화시킨 대구, 부산 의료 웰리스 클러스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교통도 좋고 이미 또 그 자체에서 클러스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보자 하는 건데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이 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현실로 옮기고 있다라는 오늘 그런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게 그런 의견을 이 박사님이 제시해 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편중돼 있다 중에서 3, 4개 국가를 편중돼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국가 단위에서 이 관광, 특히 의료관광을 어떻게 셀링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이거를 답해줄 분은 이제 관광공사의 우리 팀장님이시죠. 이동석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최기영 교수께서도 뭐 우리 타겟 마켓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 관광공사의 타겟 마켓은 어딘가요? 우선적으로 어디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좀 전반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께서는 1차 타겟하고 이제 잠재 타겟으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우리 공사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의료 관광을 통해서 저희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제 동시에 이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좀 3개로 세분화를 했고요. 우선 전략 시장은 그 FIT 개별 여행객 형태를 보이는 일본, 중국, 미국, 대만 쪽 4개 국가를 잡았고 이 4개 국가만으로도 약 60%가 넘는 그 정도의 그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시장으로 잡은 국가를 대상으로는 저희가 OTA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이 OTA만 해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말고도 굉장히 지금 숫자가 빠르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시장은 좀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장 시장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해놓았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동 국가를 성장 시장으로 잡고 이쪽 국가들은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나 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B2B 마케팅과 B2C 마케팅을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회시장이라고 분류를 해두었는데 주로 몽골이라든지 러시아, CIS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 대부분 특징이 1인당 그 소비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저희가 1인당 소비액을 어떻게 잡는지 몇 가지 이제 툴들이 있는데 그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일반 관광객들이 쓰는 비용을 약 26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의료 관광객 같은 경우는 평균 640만 원을 소비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 관광객 전체가 쓰는 소비액이 이제 7.5조 원인데 그걸 이제 117만 명으로 나눈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서 카드 소비액으로도 그 추이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약 아까 말씀드린 640만 원 정도 그런 소비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몽골 같은 경우는 인당 700만 원 이상, 그리고 러시아 쪽, CIS 쪽 환자들은 900만 원 이상, 중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시장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1인당 소비액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그냥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에 있는 어떤 모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해도 인구 감소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환자로만은 다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익들을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러시아와 그 CIS 국가들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5,000명만으로도 그 내국인 환자 적자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익을 올리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작년에 이제 마케팅 했던 국가하고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몽골 같은 경우는 인구 이제 360만 정도의 굉장히 작은 국가라고 여길 수는 있는데 다양한 그 의료 니즈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는 울란바토르 외에 또 다른 이선 도시까지 이제 마케팅을 실시를 했는데 그 광산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광산 도시의 어떤 그런 작업 환경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든지 이런 수요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목민이라서 이제 눈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그 몽골에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스마트폰 그 사용하시는 환경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과 그런 어떤 시력 교정술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력 교정술과 건강검진만을 병행해서도 인당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소비할 수 있는 환자 그 의료 관광객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했었다는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팀장님이 의료 웰리스 팀장이시잖아요. 계속 의료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웰리스는 따로 하는 게 없지. 우선 제가 의료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웰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웰리스 우수 웰리스 관광지 88선이라고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10년 차를 맡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내국인 홍보라든지 어떤 지역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가 좀 내국인과도 병행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인바운드 관점에서 외국인 유치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선정된 웰리스 관광지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전 관광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웰리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도의 컨설팅을 해드렸다면 올해부터는 더 외국인 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웰리스 관광지를 별도로 또 선정을 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0개 정도의 웰리스 관광지를 외국인 유치 특화 그룹으로 전환을 해서 좀 그런 외국인 인바운드 관점에서 저희가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저희가 너무 빠져서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패널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건 좀 해보면 어떨까? 또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이런 걸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고문님부터 이분님. 예, 저는 특별한 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보건복지위원회 웰리스 건강에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관련된 조직 자료입니다.
이게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건데 국정과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국가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다 공표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 부가가치 연계라든지 웰리스와 연계하는 부분들 분명히 국정과제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쪽에 관심이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자 갖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위해서 무슨 전문기관을 만들고 이거를 상위기관을 만들어서 억지로 통합시키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래서 아까 무슨 전체적인 포럼을 하니까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멜리스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구성을 하고 금년 내년 정도면 이제 마치면 그 부분이 외국에 있는 분들 또 국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VIP 돈 많이 쓰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처음부터 공항에서 응접하는 것부터 쭉 출입하는 데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을 할 거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26년에 59개 과정에 한 5,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분들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교육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교육이고 그 관련된 교육들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어떤 토론자분이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사실이 아닌 거를 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첨단 재생의료법이라는 게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시술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전에 보면은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들을 시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국가에 돈을 내고 일본에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돼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전에는 이 연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들인데 연구가 끝나면 그거를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술을 할 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이라는 게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첨단 재정 지원재단인가가 거기서 통제를 합니다. 위원회에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관련된 비용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이라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게 통과가 되면 의료기관 중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그런 첨단 재생의료 줄기세포 시술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수 해주시죠. 예, 그 의료관광 발전과 어떤 유치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한 축이 아까 교수님 발표나 메디라운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업체 육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치업체가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그런 중환자 부분에 있어서도 중환자들이 혼자 입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과 동반을 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도 단기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와 웰니스가 융복합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유치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업체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유치업체는 그 우수 유치업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지정하는 부분은 의료기관만 그 환자 유치한 부분만 500건 이상이 되는 그런 기관들을 선정을 해주었는데 이제 유치업체도 그 해당을 500건 이상 이제 유치하면 해당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년에 한번 개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500건조차도 이제 200건으로 낮춰서 완화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했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인 부분 나와서 말씀인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8%도 지금 제로 소비세 지금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제도조차도 지금 작년에 이제 종료가 된 상태여서 이런 부분이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결국은 키는 기재부가 많이 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협업을 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인 교수님. 네, 의료관광 유치사업 발전에 있어서 또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관광에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거나 컨시어지로서의 전문 인력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명여대에서도 글로벌 메디컬 컨시어지라는 명을 새로이 하고 최고 경영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료 웰리스를 보는 관점이 이제 저희가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명이 왔는가에서 이제 조금 나아가서 얼마나 높은 가치를 창출했고 얼마나 다시 오게 만들었고 얼마나 지역과 산업 생태계를 키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산업을 보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산수는 산업의 외형을 보여주지만 부가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지역 분산과 생태계 확장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아무리 광남에 환자가 몰려도 통계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구조가 지역의 병원, 재활기관, 산림의학 웰리스, 숙박, 교통, 통역, 관광 웰리스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지 못한다면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고부가치를 만들었는가가 가치 창출의 KPI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 환자 1인당 진료 비용이 아니라 총 국내 지출이 얼마인가 의료비뿐만 아니라 숙박, 세금, 쇼핑, 교통, 동반자 지출, 웰리스 프로그램 비용을 포함한 총 지출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출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조사, 그 보건부에서 하는 조사 자체도 이렇게 그 생태계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지만 실제로 정책에 그러한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 관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지역 분산이나 지역 관광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넓게 파급되었는가라는 지역적인 관점이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똑같이 그 환자 유치 실적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관의 협업도라든지 또 시스템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태계나 지역에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KPO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그 보건부와 문체부가 공유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웰리스를 그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항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그 아마 이제 지방 공항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이런 지역의 웰리스 클러스터, 의료 클러스터, 메디 웰리스의 주요 자원과 시설이 먼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많은 사업의 융합관광산업과의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크루즈, 음식, 한류, 공연, 쇼핑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웰리스가 가장 고부가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영역은 다 들여다보면 사실 고부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소비액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 가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 영역인 의료 웰리스를 고부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KPI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인 지방 아웃 또는 지방인 지방 아웃, 지방인 서울 아웃이 돼야지만 이게 지역적인 분산이나 지방관광 활성화 연결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과 반드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네, 아주 똑부러지게 말씀하시죠? 네, 저희 지금 말씀한 거 다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KPI도 사실 저희가 질문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는데 잘 정리해 줬습니다.
김진국 원장님. 예, 작년에 거의 365일을 여기 관광공사 이동석 팀장님 계시지만 부가세 환급 일부를 막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의 벽이 막혀서 그래서 올해 6월에 지선이 끝나면 다시 관광공사 힘을 합해갖고 부가세 환급 일몰제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특별법 또는 육성법을 통해서 저희 협회가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지금 유준 옆에 선임연구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료 관광 그 객단가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로 파생되는 그분이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에 쓰는 돈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쓰고 가요. 그 사람도 엄청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통합으로 만드는 그런 지표를 개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신영종 대표입니다. 예, 저도 이제 하나의 당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비즈니스 분야라도 고객에 집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15년간의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뼈저리 이게 좀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고객을 좀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좀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랑 붙여서 A라는 상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접근법이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거를 구매를 해줄까 안 해줄까에 대한 고민들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 오는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 통계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한 해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그 중국인 여행객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1%도 오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셔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사실 그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 뭐 이런 말도 사실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이 20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다 잘해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중에 한국이 하나가 좀 그 과정 중에 좀 도드라졌던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이제는 한 번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고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온 고객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은 이제 어느 정도 체계도 갖추고 많은 데이터에 대한 그런 방식적인 부분들도 이제 많이 갖춰지고는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를 오시려고 하다가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투르키예를 가신, 즉 우리나라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오시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그 오시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오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오지 않은 사람들이 왜 한국의 의료관광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유치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회사들은 의료기관과 다르게 전체 진료과에 대한 상담 데이터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한국에 오시고 어떤 요인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알 수 있는 게 외국인 유치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치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외국인들이 왜 구매를 하는지, 왜 구매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구매 결정 요소를 파악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사업 파트너로 좀 봐주시면 기존의 유치회사들도 중개 포지션에서 벗어나서 이 사업을 같이 좀 성장시키는 굉장히 요인으로 그 다음 모델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개 모델이 아닌 정말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의료관광 상품, 웰리스 의료관광 상품을 잘 팔 수 있는 숨어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최대한 교수께서 다른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교수님. 저도 좀 많이 이제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발표 전에 좀 이분들을 더 촘촘히 만났으면 좀 더 좋은 보고서를 쓰지 않았을까. 주어진 시간이 2, 3개월까지 되지 안 돼서 너무 피부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교수로서 매크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쭉 어떤
리스트 봤어요. 공공기관에 좀 있으시고 또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이제 의료관광이 분명히 정해진 이 관광 분야의 사실은 2030년 안에 3천만 명 온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어도 단 조건은 좀 지방공항이 좀 외항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좀 전제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전 세계적인 관광에 대한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 그런 우리의 지금 성장 추세로 보면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 미만의 의료 시장, 관광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의료 시장은 훨씬 더 관광 시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는 그 시장보다 가파르게 시장이 확장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기업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엄청난 기회로 보겠죠. 내가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 플라이를 할 때 내 프로핏 맥시마이즈가 될 거냐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분명히 시장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사업의 기회가 커질 거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꼭 좀 읽어야 될 것은 이 기술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의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그냥 졸지에 무용지물이 되는, 아까 우리 신문들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지금 플랫폼 기업들도 실제로 걱정이 많거든요. 이런 양면 시장 전략이 결국 해체되고 내가 확보한 이 공급 업체들을 그 빅테크 AI 기업의 인벤토리를 제공하는 그런 도매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변화 속에서 사실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스몰 트러블 에이전시들은 더 설 자리가 니치를 찾든 어떤 그 시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 이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훨씬 더 빠르게 있을 거라고 그거를 조금 제가 기업 사이드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하고 있는 작년에 지역관광 활성화 다음에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건 좀 마이너한 토픽이고 그거의 엄브렐라 같은 그 토픽이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울 집중을 벗어나서 경상권, 강원권, 전라권 여기를 서울은 물론 이제 인천이나 춘천 같은 허브와의 연결성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방공항이 외항사에 위치하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은 다행히 우리 세미나에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호응이 좋아서 그랬는지 이번에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지금 국토부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의 노력들은 사실은 이 어떤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이 저는 반영되고 있다. 이 정부에서 이것도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김중호 원장한테 미안한데 그 아까 말한 그 일몰제 해체에 대해서는 좀 더 보이스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수들이 사실은 불의는 참습니다. 불이익은 안 참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에 되게 민감한 집단이 교수인데 이게 약간 좀 우리 관광에 좀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 참석하시는 리더나 또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나 연구자나 교수들이 강한 보이스를 내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아직 마친 건 아니고요. 여기 여러분들도 저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질문 이전에 이거 이제 많이 늦은 시간인데 관광학교 회장님도 아직 계시고 또 관광공사의 그 유진호 본부장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두 분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진호 본부장님.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관광공사 유진호입니다. 저도 그냥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은 듣다 보니까 더 재미있기도 하고 또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요. 질문거리가 좀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회사에서 중화권 지역에 많이 파견돼서 근무를 했어요. 처음 이제 중국, 대만, 홍콩에서 12년 동안 해외 근무를 했는데 해외에서 이제 의료관광 마케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광고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B2B, B2C 마케팅을 못하고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시라든가 여행업체, 병원 이런 데하고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되게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점 뭐냐면 어떤 그 국내에 시술하러 온 분들의 어떤 그 컴플레인, 예를 들어서 갔다 오고 나서 의료 분쟁이 있을 때 분쟁 대상이 없다 보니까 관광사를 가지고 많이 이제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품질이 각 병원마다 또 다른 거, 표준화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수가가 또 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대답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 좀 어렵고 그런데요. 아까 우리 메디라운드 신영종 그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3년 동안 또 의료 생활을 하셨고 또 유치업체 운영하시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제한된 차원에서 우리 관광공사를 비롯해서 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이제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중국 시장을 이렇게 B2C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 네, 사실 답변이 끝나서 나오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온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2대 5년 다니고 이제 석사하고 임상하고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서 중국의 문화권이나 법제도에 대해서 많이 친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업은 또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메디라운드라고 하는 모 법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는 부분은 제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 이제 외상투자 독립법인을 저희가 별도로 설립을 해서 그 독립법인이 주관으로 해서 현재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직접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제약이 많고 한 번 실수했을 경우에 회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일개 회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아니어서 우선 저희는 현지 법인을 활용을 해서 현지에서 환자를 송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저희의 이제 바이어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적극적으로 찾는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한국 의료 설명회를 저희는 거의 격달에 한 번씩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관광공사에서도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이제 유치회사나 의료기관들 많이 주시는 걸로 저희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작지만 철저하게 수익 창출, 도움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즉 현지에 있는 화장품 영업망이라든지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여행사라든지 현지의 본업으로 회사는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본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잠재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의료관광을 통해서 제2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찾는데 저희 중국 상하이 법인의 거의 90%의 업무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업무들을 통해서 바이어분들을 만약에 찾았을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 가장 저희 회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그분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송출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으신 분들이고 본업을 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들을 한국으로 송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서 저희는 저희 협력 파트너사들의 병원 상품을 가급적 우리 한국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쉽게 팔 수 있는지 그래서 컨셉은 무엇이고 이 컨셉에 맞는 상품에 대한 잠재 고객은 이런 대상군이 될 것이고 이런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 전략 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고 또 현장에서 바로 수가를 조정을 하던가 혹은 호텔 패키지라든지 항공 패키지를 즉각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인을 현장에서 저희는 찾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쪽에서도 그런 현장 오프라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해서 저희도 이제 5월달 항조나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저희는 소규모로 하되 철저하게 돈 수익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만 모여서 정말 이 상품이 시장에서 먹히고 이거를 팔았을 때 양사가 얼마의 수익을 어떻게 쉐어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팔고 싶은 상품은 무엇이고 누구한테 팔고 싶고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 서원석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녹화과 함께 회장 서원석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과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의 발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장수정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내용들이 꽤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내용 보면 이제 비장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해수부가 또 해양관광 관련해서 해수부가 또 관광에 대한 업무를 꽤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미식관광은 또 농산식품부 관련이고요. 우리가 또 지방관광 계속 얘기하지만 지방관광 또 국토부랑 또 관련돼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연 관광을 누가 하는 건지 문화부가 관광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다양한 부처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오늘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도 들어보면 당연히 보건복지부랑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의료건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그런 비전은 법무부에 관련된 것이고 제가 맹산말에도 했었고 우리 토론 중에도 나왔었던 부가시세 흉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의료건강도 다양한 부처와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의료건강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목소리를 하나 모아서 다양한 부처에 좀 요구를 하고 우리의 그런 의지와 우리가 관광을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문화부 당연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부처와 같이 협업하고 의견을 드리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오늘 좋은 내용 발표하신 점 저도 열심히 메모해서 저도 역할이 된다면 중간에서 다양한 부처와 협업을 하고 또 의견 전달하는 내용을 역할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좀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두 분 이 질문을 꼭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그리고 본인의 소속 그다음 혹시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관광학을 전공을 하고 또 이제 보건학을 석박사 하게 됐다. 이제 고려보건안전연구원의 변우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과거에 이제 태안군에서 이제 해양치유 임상연구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보건학과 또 의학의 이제 그 근거 기반의 치유 효과의 데이터로 인증하는 작업과 또 이를 이제 관광객 유입이라는 산업적 성과를 좀 연결하는 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의료와 또 웰니스 관광 산업이 이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의학 및 보건학적 근거가 더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보건학적 임상 연구가 데이터가 단순히 이제 연구에 머물지 않고서 좀 이제 실제 인바운드 그 관광객 유치 전략과 상품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그 산업 현장이나 정책적으로 가장 부족한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은 이제 관광과 이제 보건학 융합 전문가가 이제 보건학 보건학 전문가가 얼마나 이 산업에서 수요가 있는지 또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진출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될지 좀 개인적으로 여쭙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보건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우리 관광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션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좀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제로 보건학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모든 것들이 보건학의 기초에서 그것이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우리 산업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한 분 정도만, 아이고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떡하죠 시간이? 저기 제일 먼저 드신 분이 저분이니까 먼저 드신 분한테 좀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외국인이에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 지금 한국에서 그 중한 베트남 커뮤니티 위한 그 소셜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운영 대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유익한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생각에는 이 사업 인바우잖아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적인 쉽게 생각하면 profit, 그 외국인 관광객이죠. 환자이지만 근데 첫 번째 단계는 관광객으로 입국하고 그리고 전환하고 이 분야 저 분야는 그 서비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 생각에는 사실 외국인 얘기하지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커스터머 아바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의료 분야 되게 다양하잖아요. 안과도 있고 검진센터도 있고 암 환자도 있고 그리고 성형수술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눈 꺾고 쉽잖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생각은 각 부분에 따라서 그 consumer behavior, 그 소비자 행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외국인 관광객 깊게 보면 외국인 환자 이해하기 위한 그 커스터머 아바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타겟하고 있는지 그거 첫 번째 질문들은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 위한 소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미국 레딧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사람 한국에서 있는 거 거의 40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혹시 이 분야에는 그 한국에서 있는 그 외국인 커뮤니티, 각 국가의 커뮤니티 활용하는 방법, 그 커뮤니티 통해서 그 해외 고객 접근하는 방법 있는지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가인증보다 강남언니처럼 옆집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지인, 친구의 경험 더 믿습니다.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계시는 분 30-40년 살았지만 근데 한국에 대한 뉴스 듣고 싶으면 연합뉴스나 조선일보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요. 아니면 CNN이나 BBC.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그 한국에서 있는 각 국가 커뮤니티 활용하는 전략, 방법 있는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풋 저희가 오히려 받는 것 같고요. 그 사실은 유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사업자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 마케팅이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인풋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오히려 열쇠가 될 거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고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소셜 네트워크를 해외에다가 잘 또 연문화해서 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마케팅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 질문, 커스터머 비헤이비어, 우리 그 사람들 어떻게 파악해서 인바이트하고 할 것이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아마 정보가 굉장히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뭔가를 파악하려면 정보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일부는 또 계량화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현재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각 병원별로 그런 기존에 있는 환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고 또 서베이도 많이 하고 함으로 해서 그 국가별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병원 단위에서 그것이 공유가 될 수 있다면 또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서 그걸 취합할 수 있다면 국가 단위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주신 질문은 굉장히 좋은 인풋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지금